지난 20일 0시부터 멈춰섰던 연방정부가 사흘 만에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맨해튼 중심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11.52달러 혼잡세 부과가 권고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취업비자 규정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인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할 전망입니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로 뉴욕, 뉴저지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0시부터 멈춰섰던 연방정부가 사흘 만에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하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두 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와 국경장벽 설치 등을 놓고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종료됐습니다. 상원은 오늘 낮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연방정부 업무 정지 사태는 사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가파르게 대치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싸늘한 여론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최대 쟁점이던 다카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 논의가 물살을 탈 수 있게 된 것이 해결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 민주당이 요구한 다카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협상 물꼬를 텄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우리는 오늘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지금까지 모두 19번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21일까지였으며 가장 최근은 오바마 행정부 시정인 2013년으로 17일간이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세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맨해튼 중심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11.52달러 혼잡세 부과가 권고됐습니다. 19일 픽스 NYC는 보고서를 통해 맨해튼의 중심 상업지구 진입 승용차에 대해 혼잡세 11.52달러 부과안을 주지사와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럭은 25.34달러, 옐로캡이나 우버, 콜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CBD 내에서 승객을 한 번 태울 때마다 2에서 5달러의 혼잡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요일과 시간대별로 혼잡세를 차등 부과해 승용차의 경우 평일 오전 6시에 9시에는 11.50달러, 오전 5시에서 6시,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에는 8.50달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5.50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또 주말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8.50달러 등으로 오프 피크 타임을 이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에드워드 카츠 퀸즈보로 브리지나 브루클린 브리지를 건넌 다음 곧바로 FDR 드라이브를 따라 북상해 우회 운행을 할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미타운 터널이나 링컨, 홀랜드 터널 등을 통해 톨을 내고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은 다시 혼잡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잡세는 이지패스로 지불할 수 있으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도입됩니다. 연간 최대 15억 달러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고서는 통근자들에게 차량 이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대중교통의 수용 능력과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취업비자 규정이 한층 강화되면서 전년 대비 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취업 영주권 취득 한인은 총 11,329명으로 2016년 13,631명보다 2,300명 17%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취업 3순위 중 비숙련직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2016년 2,089명에서 지난해 1,245명으로 40%나 줄었으며 취업 3순위 숙련직도 3,290명으로 전년도 4,064명에서 3,250명으로 774명 19% 감소했습니다. 취업 3순위 전체는 26% 감소했습니다. 고학력자인 취업 1순위는 1,191명으로 전년도보다 350명 23%가 감소했으며 취업 2순위 역시 4,909명으로 250명 5% 줄었습니다. 종교 이민은 성직자 359명과 일반 종교직 140명을 합해 499명이 승인을 받아 전년도 514명보다 15명 감소했습니다. 투자 이민에서는 전년도 260명에서 195명으로 71명, 27% 감소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가 지난해부터 이미 까다로워지면서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올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단순 경범에서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식 이민자 체포가 급증했습니다.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사상 최악인데요. 행정부는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의 제임스 맥켄리 디렉터가 최근 이민법원 일선 판사들에게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 케이스 85%의 재판을 2달 안에 마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지 않은 이민자들의 케이스도 1년 안에 종결하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66만 건의 케이스가 적체돼 있으며 이 중 3만 4천 건은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 케이스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출범 1년간 불법 체류자 체포가 전년도보다 40% 이상 늘어나면서 적체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앞으로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벨트도 의무화할 전망입니다. 18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의하면 2018에서 19회계년도 뉴욕주 예산안에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앞좌석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뒷좌석의 경우 16세 미만만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6세 이상 탑승자가 뒷좌석에 탈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뒷좌석 탑승자도 연령에 상관없이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규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됐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18세 미만 주니어 운전 면허증 소지자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 핸즈프리 장치를 포함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주니어 면허증 소지자는 운전할 동안 문자나 통화 등 스마트폰 사용을 포함 기타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이 같은 뉴욕주의 교통안전법규 개정 소식에 환영하며 쿠오모 주지사의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뒷좌석 모든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은 자동차협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법규입니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로 보건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뉴저지 독감 환자 증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1월 8일에서 일주일 사이 무려 1,606명의 새로운 독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 보건국이 독감 환자 집계를 시작한 1904년 이래 일주일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독감 시즌이 시작된 지난 12월 초부터 독감에 걸린 뉴욕주 내 환자 누계치는 총 17,362명입니다. 심각한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이번 겨울 들어 지난주까지
현재까지 독감에 감염된 환자 숫자가 1,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2015에서 16년도 24명에 비해서는 무려 50배나 급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는 현재까지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영유아가 독감으로 인해 2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각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형 인플루엔자 H3N2가 변형하면서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독감은 고열과 인후통, 마른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두통과 근육통, 식욕 부진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원에서 초기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뉴욕시 데이케어 센터의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소가 많고 절반 이상이 가정집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뉴욕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케어 센터 15,000곳의 절반이 넘는 6,720곳이 가정집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건물이 있는 지역의 조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가정집에 기반한 데이케어 센터가 많은 것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중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아이도 보면서 주변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가정집 데이케어 센터가 늘면서 이웃 간의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어린이와 부모들의 차량이 이웃을 들락거리기 때문에 조용한 동네 분위기가 깨지고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 데이케어 센터가 위치할 경우에는 소음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데이케어 센터의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규정은 하루 3시간 이상 3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고 학생 수에 따라 정해지는 공간과 교사를 확보해야 하지만 규정 위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기사와 기술자들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는 교통국 산하 조사관이 부족해 스쿨버스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사관에게 주어지는 할당량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주의 운전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281명의 시 공립학교 스쿨버스 기사 가운데 다수가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정 기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다시 복직했고 해고된 사례는 단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경고나 무급, 정직 등의 징계 조치 이유는 음주운전이나 학교 외부 범죄 때문으로 조사됐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24명 가운데 21명은 20개월 내 다시 복직됐으며 나머지 3명만 해고됐습니다. 뉴욕시는 12개 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가 채용한 12,000여 명의 운전기사와 기술자에 대한 처벌과 불만 신고 해결은 교육국 산하 학생교통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PT 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로 스쿨버스 기사와 안전 문제에 대한 불만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쿨버스 관련 불만 신고는 전년도 7천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13%가량 증가했지만 OPT 조사관이 담당해야 할 케이스는 1인당 500건 이상에서 1,100건 이상으로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이드파 챌린지라 불리는 엽기적 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삼아 세탁세제 캡슐을 입안에서 터뜨리는 놀이가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타이드파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자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튜브의 모 회사인 구글은 해당 영상들은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유튜브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항이기에 관련 영상들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도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영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독극물통제센터 협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타이드팟을 비롯한 캡슐형 세제를 의도적으로 먹은 사례가 39건 접수됐으며 이는 2016년 39건, 2017년에 53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타이드팟은 에탄올과 과산화수소 등이 함유돼 있어 호흡기 장애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혈액과 장기에 유입될 경우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의회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 데이빌 류 LA시 의원, LA 민주평통 등 관계자들은 오늘 LA 총영사관에서 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평창 동계올림픽 결의안을 김한중 LA 총영사에게 전달하고 이번 올림픽이 평화적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원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진짜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되고요. 이 점에서 이런 해외, 미국을 위해서 여러 우방국들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번 우리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과 하원에서 결의안이 나온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이는 결국 우리 한인 단체, 여기 100만 우리 한인 사회의 이렇게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will be a unified front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thletes will be walking together. This is the spirit of the Olympic Games. This is what the Olympics was about. It's about peace. It's about coming together in athletics to showcase what is all that's good about being human. 한편 LA시와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SNS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찰리 백 LAPD 국장이 임기를 1년 6개월 남기고 은퇴 발표를 했습니다. 찰리 백 LAPD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27일을 끝으로 은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백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40년 동안 LA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생의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찰리 백 국장은 지난 1977년 3월 LAPD에 입문해 LAPD 본부 수사부를 거쳐 지난 2009년 LAPD 국장 자리에 올랐으며 국장으로 역임한 이후 8년 연속 살인범죄 건수 300건 미만을 기록하는 등 LA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1.5세 웨인 이 씨가 취임 선서를 하고 뉴저지 버겐 카운티 셰리프구 경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 경관은 영어가 불편한 한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찰이 되겠다고 임명 소감을 말했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구 경관은 각 로컬 경찰을 지원하는 역할과 더불어 고속도로 순찰, 법원 근무, 테러 방지, 마약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일부 도로에 러시아워 동안 비거주자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타운 내 60여 개 로컬 도로에서 오전 6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9시 사이 주 7일 동안 비거주자 차량 진입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카운티 정부 또는 주정부가 관할하는 브로드 애비뉴, 그랜드 애비뉴, 포트릴 로드 등 3개 주요 도로는 비거주자 차량 통행이 허용됩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맨해튼 한인타운 하얏트 헤럴드 스퀘어 호텔 앞에서 2명의 남성이 총을 발사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아시안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남성이 언쟁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이 총을 꺼내 쏘기 시작했으며 피해자 중 최소 1명은 이들과 무관한 행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길 가는 행인을 뒤에서 폭행한 뒤에 소지품을 털어가는 이른바 퍽치기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4건의 유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대부분 피해자를 뒤에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현금과 전화기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